오늘은 4차 산업시대 코로나 앞에서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 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프레임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신문화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시대의 코로나 앞에서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 전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4차 산업시대, 그리고 코로나19, 과연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4차 산업시대라고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오르고 어떤 것이 4차 산업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 이제이지만 작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월 달에 한국에 코로나가 들어와서 이제 한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는데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저서는 제가 전도와 관련된 저서들입니다. 스마트 전도법이나 카카오 전도법, 카카오 전도법 외에 트위터, 페이스북 선교적 활용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선교적인 이야기들을 다음 중심으로 해서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만든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찾아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 하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터 또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이러한 이야기들을 머리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또 이것들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도 차차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나는 것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하면 요즘 큰 대세이지 않습니까? AI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또는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대안을 만드는 것 또는 챗봇 같은 것들도 거기에 해당하고 또는 인공지능 로봇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대신에 애견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또는 사람이라든지 그를 케어해 주는 역할도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또는 집에 예를 요즘 여러분 집에 한 개쯤 있지 않을 수 있는 OK 구글이라든지 이제 단말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말기라든지 카카오톡이나 또는 SK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단말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답을 해주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켜 또는 TV를 켜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반응을 따라서 사람의 그 입력에 따라서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지금까지 자료들은 우리 USB나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되는 것. 예전에는 웹하드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라는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를 하되 그의 차이점은 예전에는 단순히 자료를 올려놓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래서 문서를 작업을 하고 이제 업무가 진행되는 이게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 상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하거나 그리고 저장하거나
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클라우드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주 고용량의 이제 컴퓨터가 필요하거나 또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런 공간들을 클라우드에서 다 저장하고 보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도록 시스템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AR, 가상현실이라든지 VR 같은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4차 산업과 함께 밀려 들어온 하나 새로운 문화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또 이런 물론 다른 것들과 융합해서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의 네트워크를 거기에 별장이나 집이 있다면 또는 가족이 있다면 CCTV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곳에 있는 부모님이나 또는 그곳에 있는 출장 와서 그곳에 있는 동물들 그런 것들을 관찰하거나 또는 연결하고 또 그가 필요하다면 그곳에 뭐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것들 또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왔는데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무언가를 끄거나 켜거나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연결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지능적인 사회, 초지능 사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 4차 혁명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인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저가 스스로 판단하고 제공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으로 그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무인운송, 3차원 인쇄, 뭐 이런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지금은 부교육자들이나 봉사자들이 하지만 무인 운송 수단을 통해서 그분들을 데려온다든지 또 그분들을 신방을 하고 그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잠시 진담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4차 산업 시대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덕이 되고 어떤 것들이 시대될 것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될 때 노동력, 가사 노동력이 어떤 감소, 일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한국에 그리고 세계에 이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는 그런 장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랬을 때 가정에서 특히 세탁기라는 것들은 아주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의 빨래를 다 모아서 세탁을 하루 종일 하고 말리고 개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많은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빨래들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리고 건조기를 말리고 그리고 꺼내서 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세탁이 청소가 되는 식기를 씻겨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만남으로써 여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을 줄여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의료 서비스가 합쳐짐으로써 인간들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세까지 살 수 있다 뭐 이런 100세 또는 120년까지 나중에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의료 서비스가
발달되면서 생명들이 연장하게 되는데 그것들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람이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온다, 문제가 생겼다, 약을 먹어야 된다, 병원에 가야 된다 이랬을 때 그것이 의료소비서와 연결해서 집에 있는 단말기가 병원이나 경찰서 그리고 이런 데 알려줌으로써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명이 연장되고 사람들을 관리해 주다 보니 그렇게 가능하게 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2030년부터 이렇게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또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주 오류가 좀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는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완벽하게 거의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사람 대신 운전을 함으로써 이제 교통량도 컨트롤하고 그리고 사고율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뭐 5030이니 이런 걸 통해서 뭐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산업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의 변화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년 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2021년인데 2030년쯤 되면 한 일자리가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들이 한 200만 개 생기게 되고 반대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먹고 생활하고 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한 500만 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직업과 고용 문제의 어떤 위기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2015년 이후부터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면 한 5년 정도 5, 6년 지났는데요. 지금부터 한 5, 6년 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5, 6년부터 또 10년 사이에 이런 것이 가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50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10년 후면 60살이거든요. 보통 65세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일반인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직업,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10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전제로 다른 직업을 미리 준비해주고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자리의 부분들도 줄어들고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4차 산업 시대 때는 빅데이터나 영상 미디어에 대한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고 직업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아이들이 또는 특정 세대들이 이 미디어를 활용하지 못하 오직 중독면 빠지는데 이걸 잘 활용한다면 미래의 어떤 특정한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의 직업에서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데 10년 후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무직이나 행정직, 제조직, 건설업, 미디어, 법률, 시설업 같은 것들은 분명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비즈니스, 금융, 그리고 경영, 관리, 이제 컴퓨터를 가리키거나 수학, 뭐 영어, 뭐 교육 같은 것들은 여전히 증가할 것이고 특별히 상담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단순한 노동력으로는 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은 이제 기계가 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당연히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교회가 나올 수 있는 인구가 30%로는 제한이 되어 있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 현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코로나19를 지나고 나서 2022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과거 2021년 이전처럼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코로나가 이것을 가속화시켰고, 또 한국교회는 이런 위기 속에서 과거처럼 돌아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해서 신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6년도에 클라우바 슈밥 회장이 이런 그 스위스 다보스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코로나19 이전에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벌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술혁명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예상한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 1차, 2차, 3차, 4차 산업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맞기 이전 과거 농경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노동력이 핵심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예제도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뭐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1차 산업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통해서 터빈을 돌림으로써 기계를 통해 사람의 하는 일들을 대체하게 되는 시대가 1차 산업시대입니다. 그때 그것이 나옴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80%의 농업 인구가 감소는 겨우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긴 놀랐는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2%밖에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 전기에서 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 기술로 인하여서 이제 기계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됨으로써 이제는 그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어떤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말들 이동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던 시대에서 자동차로, 그리고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위해서 냉장고가 나왔는데, 그것을 전기로 공급함으로써 사람의 삶의 질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편리한 시설들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농업이나 이런 산업시대 통해서 돈을 벌고 재화를 만들었다 비하면 2차 산업시대에서는 제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3분의 2가 이제 서비스업으로 바뀌게 되는, 그리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또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를 2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3차 산업시대를 들어오면서 이제 그 시대가 또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과거에 사용했던 사람을 우편으로 보냈던 정보들을 주고받았던 것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밀레니엄 시대를 넘어가고 그러면서 인터넷과 SNS 그리고 스마트폰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시대가 점점점 바뀌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변화가 점점 바뀌어지면서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베이스를 깔게 되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에 단순하게 인터넷에 접속하고 데이터 게시물을 올리고 영상을 만들어내던 그런 단순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컨텐츠들이나 스킬 또는 테크놀로지들이 이제는 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융합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공지능이 하게 되었고, 그러한 각각의 어떤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이 자동화되고 연결함으로써 빅데이터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만나서 이제는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을 대신하게 됐죠.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을, 수술을 로봇이 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을 교육을 가리키는데 로봇이 한다든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한 것이 오늘입니다. 자, 1차, 2차, 3차, 4차 산업시대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들이 점점점 가속화되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차 산업시대부터 4차 산업시대까지
자, 18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 20세기, 100년 단위로 바꿨다가 이제 4차 산업이 들어오면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시기가 점점 줄어들다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 변화에 따라서 자동화되고 그리고 정보가 핵심인 시대에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이나 전반적인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이제 이 네 가지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은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예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회를 하겠어 하고 시작했다면 60년도 70년대 지금은 우리가 전도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그것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내가 목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시작하는 그런 또 지역 분석에 적용하는 것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통해서 뭐 챗봇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전화를 걸으면 이제 안내를 해주거나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면 지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집에 있는 단말기 OK 구글 그 기계 단말기 통해서 부릅니다. OK 구글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질문하면 이 기계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날씨는 이러이러합니다. 오늘 뭐뭐 합니다. 오늘 항사가 어때? 라고 하면 오늘 항사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분석된 답을 알려주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생활화되고 이제 이거 많은 곳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티맵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티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로 인식하면 주유소를 찾아주거나 위치를 알려주거나 또는 내가 필요한 정보들 전화를 걸어준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IoT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개척교회나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 전,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죠.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스마트폰으로 2000년도에 이제 눌렸을 2010년도부터 이제 눌렸어요. 이제 눌려서 교회 집과 교회가 사택과 교회가 거리가 멀 때 한 30분 전에 일어나자마자 교회 전등을 켜고 그리고 온풍기를 켜고 하는 기술들 아니면 교회 집 사택에서 집에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관찰을 한다든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한다든지 이런 카메라로 확인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바로 IoT의 모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람과 사물들이 연결함으로써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근데 그것이 인터넷이라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IoT 사물 인터넷은 이렇게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또 합성 생물학 기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픈데 신체 일부분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어서 의족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했을 때 팔이나 신체 일부분이 없어질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예전에는 나무나 또는 플라스틱으로 하면 아주 사람과 이질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2017년도에 이제 포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변화, 이런 4차 산업시대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맞이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목회사역과 전도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전에서부터 교회 학교는 줄어들고 있고 한국 교회는 20% 미만으로 뭐 예전에는 한국교회 20%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20%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30%밖에 안 나오고 또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 교육도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러한 시기의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와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치나 논리를 따라가는 것도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만큼은 우리는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교회와 나,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그 역할은 누가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역할은 바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업 발전,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에서는요, 사람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었어요.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됐어요. 가정 공동체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기술도 전수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정에서 부모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산업시대를 도래한 후에부터 지식과 기술은 전문기관, 즉 학교에 맡기고 또는 부족한 부분들은 학원에 맡기는 그런 식으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어떤 사람, 인재상을 만들고 교육을 시켰죠. 과거 산업시대 이전에서는 그 부모의 어떤 가치관이 아이에게 전달되었다면 1차, 2차, 3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학원이나 그리고 학교에 모든 것이 일임하다 보니 부모는 그냥 교육은 밥상머리 공동 신앙 교육 정도 받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물질적인 것은 풍요로워지는데 사람이 할 일은 줄어들므로써 그 사람들의 스스로에게 박탈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이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자리는 감소되고 사람들의 영역까지 넘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전에는 질병에 관련되었을 때 죽음의 암이니 뭐니 이런 질병이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온 것은 교회나 또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거나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단계가 이 보편적인 프로세스였습니다. 근데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면 병원부터 갑니다.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치료를 하기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죽을 병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나 각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로봇을 통해서 수술을 함으로써 사고율이 수술로 인해 사고율이 거의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로봇이 안 해, 기계가 안 해 하고 사람들은 미래 그 영역까지도 신의 영역까지도 넘어보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고 또 생각에 이런 변화가 신앙적으로도 많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갑자기 코로나를 닥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영역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미묘하게 엮여지면서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들이 참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서 맡겼던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하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는 4차 산업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가정에서 말씀으로 바로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이것들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배달업이 많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먹기가 두렵고 불안하니까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달업들 이것도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사업들이 점점 바뀌어지게 됐죠. 이 플랫폼은 사람과 어떤 조직들을 연결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그 사업들이 바로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과연 어떻게 교회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했죠?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그 업무를 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데이터를 그냥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올려놓은 데이터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문서를 작업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결제를 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사무직 특정한 직업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 줌이라는 걸 통해서 또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피스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예전엔 사무실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이 이제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 할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도 이제 사는 방법, 그리고 그걸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익혀 나가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사무부 지침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가상 사물,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직장에 가서 프로세스를 직접 조립하거나 인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로봇이 하는데 로봇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생산직 라인에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교회에서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플랫폼 중에 하나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자, 그리고 줌도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것도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자,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을 잘 한다면 우리의 목표의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한 이런 변화에 따른 시너지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쓰다 보면 신앙생활이 좀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1차, 2차, 3차, 4차 산업시대를 이루는 동안에 복음은 그대로 존재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옷을 입고 전가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 4차 산업을 수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도 사역을 한다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역 분석을 위해서 전도 전략이나 목표 전략을 세운다든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성향과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목회 프로그램 또는 신앙 교육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챗봇을 이용해서 또는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으로 접근한 사람들에게 그 교회의 철학이나 또는 복음의 본질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들이 이제 이런 4차 산업시대에 어떤 맞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런 변화를 거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 2차 산업시대 때 1차 산업시대 때는 우리가 전기, 두 번째는 전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였는데 그 자동차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전에 그 당시에는 그 자동차 앞에 사람들이 나가면서 차가 오고 있으니 비키시오라고 수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제한된 속도 20km 내외로 달려야 한다, 이렇게 속도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그 당시에는 말이 자동차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말은 이제 억 단위를 하고 또한 일반인들이 소유하기 쉽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대중화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피터 브라이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변하고 싶어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50대라면 70대 후에는 계속 고집하면 특정한 아주 소수에 있는 그것은 될 수 있지만 일반 보편화된 일들을 하는 일이 하지 못하는 상황을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주류 교회 반 이상은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10% 내지 20%가 문을 닫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시대의 어떤 다양한 테크놀로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목회사역과 전도사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버라든지 페이스북, 에이비앤비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버는 세상에서 가장 큰 택시 업체를 지향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세상에서 가장 큰 미디어 업체, 그리고 에이비앤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숙박 제공업체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버에는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동차 레이스를 만들었어요. 페이스북은 미디어 기업인데 미디어를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숙박업체라고 하는 에이비앤비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숙박업체를 네트워크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다 플랫폼 안에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 안에 넣음으로써 말미암아 세상의 소비자들은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오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업체들은 이것을 사업하는 업체들은 큰 병 들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기업들이 융합이 되고 연결되면서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런 융합과 초연결성으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융합, 프로세스의 융합, 현실과 가상현실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전에는 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인원만 교회에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죠? 집에나 직장에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 공간이 융합이 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나려면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던 경계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교파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랑과 사람, 사랑과 기술을 연결하는, 융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기술을 융합하여서 360 카메라를 통해서 예배 상황을 VR 기술이나 AR 기술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성지순례에 우리가 가지 않고도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AR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현장에도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성교회 같은 경우나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 VR을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예배를 실제로 드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카메라가 잡힌 부분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VR 카메라를 이용해서 예배를 송출하게 되면 우리는 앞 화면도 보지만 우리가 그 VR을 통해서 좌우를 돌리면 옆에 있던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닥 위에 있는, 카메라 시선보다 위에 있는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꼭 현장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술들이 놓아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보편화되지 않고 교회에 아직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것들이 어느 5년, 10년 후에는 보편화되지 않을까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술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경험을 가속화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가격,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분명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공유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버라든지 에이비앤비라든지 쇼카라든지 따릉이라든지, 자,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 봅시다. 분명히 자전거는 자기 자전거는 아닌데 누구든지 돈을 내고 타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탑니다. 자, 자전거를 하나 사려면 몇십만씩 들죠. 그리고 또 관리해야 되죠. 공간에 어떤 제한도 받죠. 이런데 이것들을 다 함으로써 자전거 사업자 또는 그 플랫폼 사업자인 서울시 또는 또 개인들이 다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나가는,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것들에 맞추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죠. 그래서 공구되어 쏟아져 주차지 공유, 공공 데이터 또는 개방, 나눔, 공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한국 교회에 벌써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적용하고 있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 이제 콘서트장을 만든다든지 체육관을 만들어서 평소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콘서트장 또는 체육관을 만든 교회들도 있고요. 또는 교회 로비를 아름답게 꾸며서 전시관을 만든 교회들, 또는 교회 특정 공간을 결혼식장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나 이주민들을 위한 결혼식장으로 제공하는 교회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의 세상과 공유하는 공유의 공간으로서 공유교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듯이, 이것들이 예전 같으면 교회는 다 거룩한 거니까 교회 교인들 한 예배 드리는 데만 썼던 개념에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차 강의를 이제 대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은 우리는 충실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양한 어떤 플랫폼의 변화와 기술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복음을 4차 산업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융합과 초연결성을 통해서 목회와 전도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방하고, 줌을 통해서 이제 가상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들이 어쩌면 보면 좀 기성세대의 입장에, 즉 50대 이상, 저와 같은 이 시대에 당연한 게, 현장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변화가 지금 당장의 갈등은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변화의 속에서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공유 경제라는 개념으로 이제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과 함께 숨쉬는, 그리고 지역과 나누는 그런 어떤 공유 교회의 개념으로서의 교회가 이제 자리 잡을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4차 산업의 어떤 변화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플랫폼이라는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라는 플랫폼을, 도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선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여 복음을 충실히 전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